한국은 상상 이상의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 미국의 CNN 특파원이 한국의 모습을 보고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다른 나라들이 모두 배워야 할 가치 있는 역사적 자료로 쓰여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한국의 어떠한 면이 이들을 경악하게 했을까요? 바로 지금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CNN 국제부 특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에밀리 카터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최근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로 국제적인 분쟁과 사회적 갈등을 취재하는 기자로 세계 곳곳에서 진실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이자 특파원으로서 위험을 감수하며 전쟁과 갈등의 현장을 누비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 삶의 소명이자 사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여성의 목소리가 자주 묻히는 세상에서 자랐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편견과 제약들은 저를 분노와 동시에 결심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도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목소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제게 큰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저널리스트가 되어 세상 곳곳에 숨겨진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을 전공하며 갈등 지역의 현실과 고통을 배우게 되었고 그곳의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심했습니다. 여성으로서 현장에 나선다는 것은 종종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많은 도전을 의미하지만 저는 그 어려움을 두려움보다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앞선 해외의 시위 현장에서 느꼈던 경험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여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특파원으로서 해외 취재를 나갈 때마다 사명을 가지고 임했지만 때로는 두려움이 저를 잠식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미국에서의 취재 경험이 그러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취재는 제 삶에서 가장 극적이고 위험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2023년 6월 27일 파리 외곽 낭테르에서 17세 청소년 나엘이 경찰의 교통 단속 중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은 프랑스 전역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나엘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경찰의 정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경찰의 총격이 가해져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전역에서 항의의 불길을 지폈습니다. 초기에는 낭테르 지역에서 소규모로 시작된 집회가 곧 파리, 리옹, 마르세유 등 주요 도시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나 시위는 점차 폭동으로 변질되었고 거리는 차량 방화와 상점 약탈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은 거리를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충돌했으며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대응했습니다. 취재를 하던 저는 돌팔매와 폭발음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실제로도 취재팀이 파편에 맞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실려가는 모습도 봤기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큰일이 나겠다는 생각도 여러 번 했죠. 한 번은 불길이 치솟는 거리 한복판에서 몸을 숨길 곳을 찾으며 달려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마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저를 움직이게 한 것은 제 사명이었습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이 사태의 근본 원인과 구조적인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의 의무였으니까요. 하지만 사명감만으로 공포를 완전히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매번 현장에 설 때마다 제 머릿속은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치면 어떡하지? 이번에는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이 제 머리를 둘러싸며 공포감이 커져갈 때는 취재를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워지기도 했으니까요. 그럼에도 내가 맡은 바 임무를 다해야 하지. 세상 사람들에게 이 사건과 상황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해. 라는 생각으로 사명감을 다시 붙잡고 동시에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더 확고히 하는 계기로 여기며 전장에 나가는 군인처럼 마음을 굳게 잡고 현장으로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취재 동안 공포는 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멀리서 매번 폭발음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철렁했고 시위를 하는 군중들 속에서 밀려 넘어질 때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이 제 귀에 생생히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부조리와 억압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침을 세계에 알리는 것이 저희 사명이라는 사실이 제 두려움을 뛰어넘게 했습니다. 취재팀의 안위를 위해 본사에서 거리를 두고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 선으로 빠져서 취재를 했지만
직접 일선으로 뛰어들지 않으면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을 수 없어 아쉬움이 컸습니다. 그리고 속으로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모두가 다치고 피해를 입는 갈등의 대립은 민주주의 이념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바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저의 모국인 미국에서 폭력 시위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죠. 미국에서는 2024년 4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폭격과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희생이 국제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미국의 친이스라엘 정책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고 초기에는 평화로운 행진과 집회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민주주의의 이념 아래 평화롭고 조화로운 집회로 마무리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긴장이 고조되었고 일부 과격 분자들의 행동으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과 고무탄을 사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으며 도로를 점거한 시위대와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긴장이 극에 달하며 체포된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공공기물 파손 사건도 보고되었지만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비폭력적 시위의 원칙을 지키려 했습니다. 취재 중 저는 한 시위대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참가자는 이 시위는 우리의 분노만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겁니다. 자유의 나라 미국에서 물리적 충돌이라뇨? 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는 여러 인권단체와 종교단체가 연대하며 물리적 충돌과 폭력 제압에 반하는 행진이 이어졌고 일부 시민들은 팔레스타인 국기를 들고 연대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프로듀서는 한 유대인 공동체 대표와 인터뷰를 시도하며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카메라맨은 시위대의 다양한 모습을 담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도 시위 참가자들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평화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이 강렬한 메시지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신체적 위협은 결코 간과할 수 없었지만 팀원들과의 협력은 이러한 위협을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에도 멈추지 않고 진실을 기록하려는 의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외의 각종 이슈들을 다루는 특파원으로서의 삶에서 저는 시위 현장에 대한 두려움과 공허함, 공포심이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동료들이 취재 중 부상을 입거나 납치를 당하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르는 이야기들을 접하며 위험한 일들이 비일비재한 특파원으로서의 삶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자의적 혼란이 제 머리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낱 인간으로서 생명을 걸고 하는 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제 몸을 휘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3일 가장 무서운 워딩이 제 눈앞에 나타나 버렸습니다. 바로 한국의 비상계엄령 선포였죠. 비상계엄령은 국가 비상사태 시 정부가 군부대에 통치권을 부여하고 헌법에서 보장된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특별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는 공포와 긴장이 확산되었습니다. 여태껏 경험했던 시위 현장과는 완전히 다른 위협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많은 기자들이 취재를 꺼렸습니다. 저 역시 두려움이 몰려와 망설였지만 프로듀서와 카메라 감독은 누군가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다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며 저를 독려했습니다. 저는 정말 숨고 싶을 정도의 공포가 밀려왔지만 제 동료들이 내민 손을 잡고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마인드를 가지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마침 제가 일본에서 취재 중이었고 한국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비행기에 몸을 실어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부터 저는 이미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비상계엄령은 한국의 역사 속에서 군사정권 시절 억압적 통치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자란 저로서는 이러한 상황이 생소했지만 취재를 통해 들은 과거 사건들은 그 긴장감을 충분히 상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도 폭력적인 충돌 현장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시위대와 군부대가 충돌하며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군부대가 동원된다는 뉴스는 긴장을 높였고 한국의 역사적 맥락에서 비상계엄령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게 되며 이번에도 혼란과 폭력의 현장을 마주할 가능성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내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두려움과 기대,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제 가슴을 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비상계엄령이 한국의 국회의원들의 투표로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가슴 깊이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사태가 이렇게 빠르게 전개된 것에 대한 놀라움이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령을 내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는 시위가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접하고 우리 팀은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 앞은 긴장감과 기대가 뒤섞인 독특한 분위기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국회 건물 앞에 모여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다양한 피켓과 깃발을 들고 있었고 질서를 유지하며 평화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시민들은 집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집회가 가능한 구역에서만 집회를 하고 평화적 목소리만 높였고 폭력이 벌어질 법한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며 시위에 임하는 것이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집회 중간중간에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들을 주우며 주변을 정리하고 다시 시위를 하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중 가장 놀라웠던 것은 일부 시민들이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와 시위 현장을 밝히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과거 한국에서 중요한 시위 때 시민들이 진실의 촛불을 들고 집회를 열었던 전통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촛불 대신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을 상징하는 아이돌 응원봉으로 대체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찾아보니 아이돌 응원봉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로 발명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이는 단순한 대체물이 아니라 지속적인 연대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은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놀라움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응원봉의 밝은 빛은 어두운 밤을 환하게 밝혔고 이는 단순한 시위를 넘어 문화적 연대와 창의적 표현의 장으로 보였습니다. 시민들은 노래를 부르며 시위에 참여했고 주변에서는 자발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쓰레기를 정리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국회 주변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도 이러한 평화로운 움직임은 인상 깊었습니다.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은 질서 정연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손에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어린아이와 함께 나온 가족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한 여성 참가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평화롭게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했지만 제 가슴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이어 한 20대 대학생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우리는 더 나은 미래를 원합니다. 이건 단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이어받을 사회를 바로잡는 과정입니다. 라고 말하며 진지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또 한 중년의 시민은 이런 평화로운 방식으로도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이곳에 나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의 말에 담긴 자부심이 저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심지어 한 고등학생은 아이돌 응원봉을 들고 나왔어요. 이건 단순히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희망의 상징이니까요. 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저를 깊이 감동시켰고 제가 목격했던 폭력적인 시위와는 너무나 다른 성숙한 민주주의의 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취재 내용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여러 외신들이 한국의 시위와 집회를 극찬했다는 소식도 접했습니다. 역시 문화 강국이다. 자칫 폭력으로 변질될 수 있는 숨막히는 상황 속에서도 한국의 음악으로 즐거움으로 승화시켰다. 한국은 해악의 민족인 것 같다는 평가들은 저에게 한국의 시위 문화가 가진 독창성과 강렬함을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극찬은 한국이 단순히 시위를 넘어 문화적 연대와 창의적 표현의 장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한국은 과거의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를 성숙하게 발전시키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평화와 대화를 통해 변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 또 특파원으로서 이러한 순간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깊은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번 한국 취재는 저에게 단순한 뉴스 보도를 넘어 새로운 깨달음을 안겨주었습니다. 폭력과 분노가 아닌 평화와 대화가 변화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곳의 시민들은 이를 질서 정연하고 평화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했던 나라들의 혼란과 대비되는 한국의 시위와 집회가 무사히 마무리될 때까지 특파원으로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기록하고 세계에 전하겠다는 각오로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시위와 집회를 통해 목소리를 내며 갈등을 대화로 풀어나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최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모든 국민들의 촉각이 곤두서 있죠. 저도 뉴스를 계속 보며 심각한 나라의 정세에 고민이 많은데요. 외국의 한 일간지에서는 한국의 비상계엄령 사태에 대해 젊은 세대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역사에서만 보던 사태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로 인해 한국 문화를 즐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한국이라는 이미지가 우러러보는 화려한 모습에서 껍데기만 화려하고 속은 썩은 계란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하루빨리 해결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독감과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변형체가 추위에 적응을 했다는 학설도 제기된 만큼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부와 내부 공기의 온도차가 달라서 독감에 걸리기 쉬운 목 상태가 유지된다고 해요. 목 건강이 독감과 코로나의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스크는 필수로 착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목을 마르게 하는 차나 커피는 되도록 멀리하고 미온수 섭취로 목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여러분이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